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릅니다. 오늘 Say No의 가르침의 제2편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웨릭대 연구팀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연구하고자 매년 영국인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생활 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행복의 정도를 금액으로 측정하는 최초의 분석적 시도였는데 연구팀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돈의 액수는 100만 파운드, 약 18억 원이라고 하였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 실정으로는 약 9억 원 수준이다. 연구팀은 100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일에서의 성취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건강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결정지었다. 그렇다면 돈 문제 이외에는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장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말인가? 잠시 동안만 그렇다. 왜 돈 문제 이외에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돈이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주지는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재빨리 그 새로운 환경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연 심리이다. 전세를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하였을 때의 기쁨이 몇 년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게다가 행복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비교 심리이다. 언제나 우리 눈에는 남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여기게 된다. 특히 주변에 세속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울해한다. 나는 이것을 주변 인식이라고 부른다. 당연 심리는 개개인에게 상황을 진보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내가 나쁘게 보는 것은 비교 심리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대다수가 이 비교 심리가 가져온 소비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이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당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이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이 두 세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두 번째 세계를 선택한다. 왜 그럴까? 바로 비교 심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차를 갖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 비슷한 행복을 누린다고 믿는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기어이 차를 사고야 만다. 추석이나 여름 휴가 때 중고차 값이 오르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비교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남들 다 자가용 타고 가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나에게 차가 없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볼까봐 두려워한다. 주변 인식 때문이다. 마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다. 물론 이러한 심리들은 자기가 현재 이 사회에서 잘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심리적 기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인간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는 시기심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결혼을 코앞에 둔 남녀가 종종 갈라서는 이유 역시 부모들과 당사자들의 비교 심리와 주변 인식에 있다. 누구네 집 며느리는 이러이러한 혼수를 해왔는데 누구누구는 예물로 다이아 1캐럿을 받았는데 누구누구는 시댁에서 아파트를 사주었다는데 왜 나는 전세냐? 요즘 세상에 누가 20인치 TV를 보냐? 30인치는 돼야 한다 등등의 모든 갈등이 다 남들에게 지고 싶어하지 않는 시기심에서 빚어낸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돈이 모일 겨를이 없다. 수입이 조금만 늘어도 쓰고 싶어 안달이 나며 빚까지 진다. 남들이 가진 것들을 자기도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이 세 가지 심리들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금융기관들에 가서 물어보아라. 진짜 알부자들은 전혀 부자같이 보이지 않는다.
사는 곳도 강남에서는 평범한 곳에서 살고 잠바 하나 걸친 사람들이 수십억의 현금을 움직인다. 고 정주영 같은 재벌 1세들의 모습이 TV에 비쳤을 때 도대체 부자같이 보이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다. 흉내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려고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남들이 무엇을 갖고 있건 간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우선 돈을 모은다. 돈이 쌓이면 그 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중에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서 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 세 가지 심리 때문에 그 원금이 될 작은 돈들을 먼저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있는 놈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까? 사람들은 흔히 있는 놈들은 돈을 펑펑 쓴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저 일하는 것이 취미이거나 그저 돈 모으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인 부자들 중에는 10,000원 한 장 쓰는데도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한국에서 최고 부자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 수 있을까? 우선 최고급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들까? 2004년도 발표 국세청 기준시가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가장 큰 100평대보다도 더 비싼 강남의 힐데사임, 트라우마하우스 같은 160평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부 시설은 특급 호텔 수준 정도이지만 적어도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요란 뻑적지근한 곳은 전혀 아니다.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들은 전망이야 좋지만 천장 높이가 아파트 수준 정도밖에는 안 돼서 내가 보기에는 답답했고 환기도 신통치 않아 나 같은 흡연자에게는 그저 그럴 것이지만 어쨌든 최고 좋다는 아파트의 가격은 40억대이다.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수년 후 외환 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뒤 뉴욕 맨해튼에 투자하겠다. 참고로 나는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아파트 청약이라고는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주택은 한 채 이상 가져본 적이 없다가 2000년도에 주상 복합 아파트 하나를 경매로 사서 전세를 놓았고 2005년도가 되면 주택이 하나 더 늘 예정이다. 오피스텔이니 뭐니 하는 것은 가져본 적도 없고 구입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동산 부분에서만 1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벌었는데 대부분 경매로 번 돈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경매에 참여한 것이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 않은가. 참, 욕먹을 짓을 한번 한 적이 있다. 용인에 농지를 샀던 적이 있는데 도대체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고 농민 흉내를 내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고민하다가 위장 전입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그냥 팔아버렸는데 이게 이른바 미등기 전매이다. 양도소득세를 안 냈으니까 말이다. 서울에서 내가 직접 가보았던 최고급 단독주택은 시가 100억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빌라를 짓고 있고 몇몇 재벌 회장들의 주택은 40억 원대에서 70억 원 내외다.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자동차는 수입을 한다면 8에서 10억 원대 수준이지만 자동차 구입비는 회사에서 처리하고 그 뒤 몇 년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거나 리스로 구입하여 그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최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5에서 6억 원 수준이지만 이것도 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생활비나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있는 놈들이 돈을 펑펑 쓰는 1차적 대상은 부동산이나 회원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것들은 소비라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있는 놈들이 경제적 투자가 아닌 목적에서 개인 돈을 펑펑 쓰는 소비적 분야는 아마도 자기 취미생활일 것이다. 어쨌든 무슨 취미이건 간에 그것도 몇 년 해보면 시들시들해진다. 미국 로체스터대 심리학과 리처드 얀 교수는 상품을 통해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할수록 발견하는 것은 더 적어질 뿐이며 만족감은 반감기가 짧고 빠르게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소유가 주는 만족감은 곧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말이다. 더 이상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부자는 허탈해진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기에 처음에는 오디오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행복해 하였다. 그러다가 억대의 오디오로 바꾸었더니 얼마 안 가 기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다. 30대에는 처음으로 벤츠도 샀다. 그 당시에는 수입 자동차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기에 상당한 돈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막상 그 차의 뒷좌석에 처음 앉고 나서부터 몇 개월간 우울증에 시달렸다. 왜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까?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졌던 것이다. 수천 년 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였던 이유도 소유가 주는 기쁨이 종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탈감과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돈은 그 소유자의 삶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괴테의 말대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 소유가 주는 만족감을 채울 만한 것이 더 이상 없게 되면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찾아 도박이나 마약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갖고 싶은 것이 없는 부자 수준이 되면 소유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초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씩 주고 밍크코트를 사거나 명품 쇼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쇼핑하는데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 리가 없다. 공허감 때문에 쇼핑 중독에 걸리는 부자들도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피땀 흘려 벌게 되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아까운 법이고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구두쇠 같은 소비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소비 생활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낭비적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10여 년간 연구한 토마스 스탠리 박사와 윌리엄 덴코 박사가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부자들의 공통적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밝힌 것 역시 그들이 수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백만장자들의 54.3%는 갖가지 정보를 토대로 가장 싼 가격에 차를 구입했고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런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돈을 펑펑 쓸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몸을 치장하는 명품들을 구입하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은 졸부이거나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검은 돈을 손에 쥐게 된 높은 분들이거나 인생관 정립이 전혀 되지 않아서 소유물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일 뿐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 왔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이러한 태도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잘 바뀌지 않는다. 돈을 더 벌어도 특별히 쓸 곳도 없으므로 바둥바둥 되지도 않는다. 부자들은 오직 여유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중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투자할 뿐이다. 부자들 중에서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얹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을 고른 뒤 장기적으로 그저 묻어둔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그래서 돈을 더 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소유 자체에 대해 초월적인 투자 태도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유 자체가 주는 만족감을 더 추구하고자 투자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초월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천만에 부자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치를 즐기고 소비를 왕성하게 하였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모두가 다 자기 수입 수준보다는 덜 쓰고 살아온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참고로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연예계나 스포츠 스타들과 인터넷 경제로 부자가 된 경우들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읽어야 할 책이다. 부자들에 대한 책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백만장자들의 현재 생활보다는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배우는 것이 좋다. 부자는 검소하면 안 된다. 2000년대 초에 100만 원짜리 주문 도시락이 시판되기 시작하자 모든 신문에서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TV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을 보니 은재 케이스, 은수저, 10만 원짜리 전복죽, 캐비어 등으로 만들어진 도시락이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의 반응은
밥을 굶는 사람도 많은데 IMF를 벌써 잊었냐는 것이었다. 기자들도 그렇게 합세하였다. 한 장에 7,000원 한다는 금박 명함이 나왔을 때 역시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떴다는 분위기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호화 사치품에 대한 질타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용은 4천만 원대 밍크코트, 3,500만 원대 사슴털 코트, 1,000만 원대 악어 가죽 핸드백, 프랑스제 300만 원대 라이터, 외제 자동차 등이 잘 팔린다는 천편일률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부유층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한심하다, 그런 돈들이 세금이나 제대로 낸 돈인지 세무조사해야 한다 등등의 논조가 언제나 나타난다. 그러면서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 생활에서 서민의 꿈이 짓밟힌다. 졸부들의 무절제한 행태는 어려운 많은 이웃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일부 불만 계층의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살며 타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 허다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 의식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논조가 뒤를 잇는다. 2000년 3월 정주영 명예회장이 집을 옮겼을 때 20년은 좋게 넘었을 듯한 옷과 가재도구들, 12년 된 국산 17인치 TV가 언론의 칭송을 받았다. 부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논조였다. 그런 논조에서 본다면 나는 전혀 검소한 부자가 아니다. 예컨대 나는 해외 출장 시에 1등석을 주로 탄다. 가족 여행에서도 그렇게 한다. 호텔 역시 나는 최고급만 이용한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비행기를 탈 때 3등석을 탄다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답은 이것이었다. 빌 게이츠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 있지만 저는 없습니다. 일본 대기업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일본의 평수는 전용 면적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40평 이상이다. 대기업 일본 오너들 중에는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일본의 유명 휴양지를 가보면 전부 부자들의 별장들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소박한 자택에서 살고 있다는 어느 신문 기사를 보고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사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사람도 많고 서류상으로는 한 채만 사용하지만 사실은 세금을 피하면서 두 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겉으로는 소박한 양옥처럼 보이지만 지하에 엄청난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일요일 점심은 언제나 농심 너구리 라면을 먹어왔지만 내가 평상시에도 그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나는 때로는 한 끼에 1인당 수십만 원짜리 식사도 꺼리낌 없이 먹었으니까 말이다. 대형 PDP TV도 있고 초대형 프로젝터도 있지만 내가 욕실에 갖다 놓은 TV는 이웃집에서 버린 TV를 주워와 내 자신이 직접 수리한 것이다. 15년 된 세탁기가 고장나 서비스 센터에서 버리라고 했을 때에는 버리기 아까워서 나 스스로 고쳐보려고 8시간 이상 씨름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아는 어느 부자는 서울 잠실에 수백 원대의 빌딩을 순전히 보유 현금으로 건축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식사는 잘해야 돼지갈비다. 소갈비는 비싸 평생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술은 비싼 양주만 마신다. 내가 아는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있다. 현재 나이가 80세에 가깝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 친구인데 그 억만장자가 이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자가용 비행기로 딱 한 번 왔었을 때 이착륙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내가 주선했었다. 그 억만장자가 개인 집을 짓는다고 해서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집은 별로 크지 않은데 정원에 있는 연못이 어마어마했고 뒷마당의 폭포가 완전 놀이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는 렉서스를 중고로 구입했다. 거실 천장에 매달 샹들리에를 구입하러 프랑스까지 가서 경매장에서 수십만 달러를 주고 구입해오는 양반 말이다. 이러한 모순된 소비 태도가 부자들에게 있음을 알아라. 부자들을 그들의 소비 생활 중 지극히 단편적인 면 하나를 떼어다가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다. 요즘 미국 부자들의 생각과 소비 패턴을 잘 보여주는 책은 미국의 저술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보보스다. 그는 이 책에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을 합쳐 보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나는 보보스를 읽으며 정말 상당히 많이 크게 웃었는데 궁금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보라. 하지만 장담하건대 당신이 부자가 아닌 이상 공감을 하지 못할 것이며 웃음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은 굳이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중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다. 어느 부자가 나무 밑에 금을 숨겨놓고 밤마다 찾아가 그 금을 보고 좋아하였으나 어느 날 도둑을 맞았다. 슬피 우는 부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하였다. 쓰지 않고 보기만 할 것이라면 금이면 어떻고 돌이면 어떠냐. 돌을 파묻어 놓고 그것을 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돈 쓸 생각에 부풀어 잠도 잘 못 이룬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은 돈을 파묻어 두고 검소하게 살기를 바란다. 정말 골 때린다. 나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쓰지 않을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야말로 돈의 노예이다. 돈은 써야 한다. 한 달에 1,000만 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그 10분의 1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똑같이 소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요구가 아니다. 왜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국민들 대다수는 공산주의식으로 경제적으로 똑같이 소비 생활을 해야 애국애족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다면 1억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은 것과 소비 비율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래도 소비는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뭐가 건전한 소비인가? 낭비하지 말고 분수에 맞춰 하라는 것이 건전한 소비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낭비와 분수의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한국 최고의 연봉을 받는다는 휠라 홀딩스의 윤윤수 회장이 2억 원이 넘는 벤츠 600을 탄다고 해서 그가 분수 넘치는 소비를 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아니, 왜 낭비의 기준을 당신 수준으로 결정하려고 드는가? 젊었을 때 노는 것도 모르는 채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며 잘 살고자 노력해온 내가 많이 놀기 좋아하고 편안한 것만 찾아온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국민 정서에 따라 강제로 하여야 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차라리 이민을 가고 말 것이다. 미국 니만 마커스 백화점 체인의 크리스마스 선물 카탈로그에는 2인용 잠수함도 있었다. 위에서 말한 내가 아는 미국의 억만장자는 집 뒤 정원에 놓을 집채만한 정원석들을 중국에서 가져오기 위해 아예 화물선 하나를 전세냈는데 그 돌들이 장난이 아니었다. 미국 부자들의 돈장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못 쓴다.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다시 돌려지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 한국은 무지하다.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가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천재는 둔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므로 처단해야 하고 미스코리아는 다른 여자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으므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 하우스 템보스는 2003년에 부도가 나기는 했지만 네덜란드의 마을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곳이다. 재정이 부족하자 그들은 인공운하 옆에 자가용 요트 정박시설도 갖춘 최고급 별장촌을 만들고 부자들에게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였다. 영종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때 나는 혹시나 바닷가에 그런 고급 단지가 없는지 알아보았다. 그때 내가 공무원에게 들었던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였다. 경험적으로 말해서 부자들의 소비 생활에 대해 왈가불가 말이 많은 사람들 치고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위화감? 단언하건대 그런 위화감을 침튀김에 언급하는 사람치고 자기 개발에 열심인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은행 개인 예금의 3분의 1은 예금자들의 0.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철저하게 근검절약하면 어떻게 될까?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 아마도 많은 액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 이자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돈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2세에게 전달될 것이다.
게다가 부자들은 세금이나 재테크에는 귀신들이므로 아마도 세금도 최대한 절세 혹은 탈세하는 방향에서 상속을 하게 될 것이다.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환원되게 하려면 자선을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허색성 소비라 할지라도 돈을 쓰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돈다. 돈이 돌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도 이루어진다. 1억짜리 밍크코트도 팔려야 하고 40억짜리 아파트들도 팔려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의 돈이 나눠지는 것 아닌가.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세이노의 말 속에서 소비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